여보세요, 준호야. 엄마, 지금 여보세요? 몇 시인데 새벽 3시잖아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봐.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세요? 시설 좋다고 하셨잖아요. 간호사 분들도 친절하시고. 그게 아니라 아들아. 엄마 혼자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여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숨소리만 들렸죠. 새벽 3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좁은 병실에서 아들에게 걸었던 그 전화. 2025년 8월 요양원에 입소한 지 8개월째 되던 날의 일입니다. 방금 들으신 건 제가 올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저는 박선영, 올해 72세의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입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가 고관절 수술 이후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지면서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존엄성을 잃어갔고 오히려 자식들은 제 재산 때문에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요양원이 해결책이 아니라 새로운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미래의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꼭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요양원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입니다. 1953년생으로 2018년 8월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정년 퇴임했습니다. 1983년 임용되어 35년간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는 까칠하지만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하는 선생님으로 통했죠. 제 입버릇이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분명히 있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후에 가장 큰 오답을 선택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같은 학교 과학교사였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고 2016년에 먼저 퇴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30평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큰딸 민지 47세는 IT 기업에 다니는 워킹맘으로 초등학생 2자녀를 키우고 있고 작은 아들 준호 44세는 3년 전부터 홍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남편과 매주 수요일마다 북한산을 올랐고 분기마다 지방 여행을 다녔습니다. 손주들 학예회가 있으면 빠짐없이 찾아갔죠. 선생님으로 살다가 이제 할머니로 사는 것도 괜찮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가을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저녁 7시였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물기가 남아있던 타일 바닥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엉덩이부터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순간 뚱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고관절 부위에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거실에 있던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보고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로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X-레이와 CT 촬영 결과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흔히 말하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70대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후 재활이 더 중요한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인공 고관절 치환술이었죠. 수술비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 약 420만 원, 입원비와 검사비를 포함해 2주간 병원비로 총 670만 원이 나왔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으로 모아둔 돈에서 지출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옷 갈아입는 것, 모든 일상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은 73세였지만 건강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를 깨워 세수를 시켜주고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보행기를 짚고 거실까지 걷는 연습을 할 때도 옆에서 부축해줬죠. 괜찮아. 천천히. 우리 할 수 있어. 남편의 격려에 힘입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재활치료도 주 3회씩 다녔습니다. 재활치료비는 회당 3만 5천 원, 한 달이면 약 42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던 남편이 현관 앞에서 쓰러져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보행기도 없이 맨손으로 벽을 짚고 기어가다시피 해서 휴대폰을 집어 119에 신고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편은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했죠.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제 곁을 47년 동안 지켰던 사람이 고작 3개월 간병하다가 본인 건강을 챙기지 못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장례 비용은 시립병원 장례식장 이용료 포함 약 8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휠체어를 탄 채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문상객들이 어머니 힘내세요라고 말했지만 제게는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9제를 지낸 후 저는 30평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남편이 죽 끓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남편이 채워둔 반찬들만 덩그러니 남아 상해가고 있었죠. 화장실 가는 것조차 30분씩 걸렸습니다. 보행기를 짚고 한 걸음씩 움직이는데 다리는 아프고 숨은 가빠서 중간에 몇 번씩 쉬어야 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교대로 찾아왔습니다. 민지는 주말마다 와서 청소하고 반찬을 만들어줬습니다. 준호는 평일 저녁에 들러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려줬죠. 엄마,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지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큰애가 감기 걸려서 병원 데리고 다녀야 해요. 그리고 남편이랑 요즘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준호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엄마, 카페 장사가 요즘 너무 안 돼요.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월세도 밀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한테 찾아갈 여유가 없어요. 미안해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2025년 3월 저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자.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2025년 3월 저는 본격적으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서울 요양원 추천을 검색했고 민지가 직접 몇 곳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송파구에서 가까운 곳, 시설이 깨끗한 곳,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3곳을 추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민간 요양원이었습니다. 5층 건물에 입소 정원 80명 규모였죠. 상담실에서 본 홍보 자료는 그럴듯했습니다. 깨끗한 복도, 넓은 식당, 물리치료실, 그리고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진들. 원장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1인실은 만실이고 2인실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월 이용료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식비, 간병비, 관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추가로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퇴소 시 전액 반환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1년이면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 사망 후 받은 공무원 유족연금이 월 180만 원, 제 국민연금이 월 95만 원이었으니 매달 25만 원 정도 부족했지만 예금에서 충당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2025년 4월 5일 입소일이었습니다. 준호가 차를 몰아 짐을 실어 날랐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사진 몇 장, 그리고 평생 읽었던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47년을 살았던 집을 비우는 순간 가슴 한켠이 텅 비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302호,
2인실이었습니다. 방 크기는 약 6평 정도였고 침대 2개와 작은 옷장, 간이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룸메이트는 78세 할머니였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2주는 괜찮았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방송이 나오고 8시에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죽과 나물 반찬이 나왔죠. 오전 10시에는 간단한 체조 프로그램이 있었고 오후 2시에는 물리치료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6시 식사 후에는 TV를 보거나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식사 걱정도 청소 걱정도 없었죠. 간호사가 하루 3번 방을 돌며 약을 챙겨줬고 혈압도 재줬습니다. 민지와 준호도 안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면회를 왔습니다. 오면서 과일이나 간식을 사왔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입소 2번째 달 가장 먼저 느낀 건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간병인은 총 6명이었습니다. 80명의 어르신을 6명이 돌보는 구조였죠. 계산하면 간병인 1명당 1314명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분, 15분, 결국 20분이 넘어서야 간병인이 왔습니다. 다른 어르신 기저귀를 갈아주느라 늦었다고 했습니다. 참다 못해 혼자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다른 어르신이 붙잡아줬지만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한 명은 1층 데스크에, 한 명은 2층부터 5층까지 순찰을 돌았죠. 밤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호출했지만 30분이 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획일화된 일상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침 7시 정각에 스피커에서 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강제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8시까지 세수하고 식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늦으면 아침을 거르게 됩니다. 메뉴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은 흰죽, 화요일은 호박죽, 수요일은 팥죽. 일주일 메뉴가 정해져 있었고 매주 반복됐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배가 고팠으니까요. 외출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동행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1층 로비에라도 내려가 앉아있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식사 시간이나 프로그램 시간과 겹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존엄성의 상실이었습니다. 간병인들은 저를 이름 대신 302호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박선영 선생님은 사라지고 그냥 302호실에 사는 노인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제 옷장에서 현금 5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서랍 안쪽에 넣어뒀는데 없어진 겁니다. 원장에게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억이 잘못됐을 거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룸메이트 할머니는 밤마다 잠꼬대를 했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인지 새벽 2시에 갑자기 일어나 옷장을 뒤지거나 제 침대로 와서 흔들기도 했습니다.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빈 방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보행기를 짚고라도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움직였는데 요양원에서는 침대와 식당을 오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리 근력이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6월이 되자 보행기 없이는 한 발짝도 뗄 수 없게 됐고 허리도 더 굽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70대 초반에 제가 80대 후반처럼 늙어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입소 3개월째 민지와 준호의 면회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왔는데 이제는 2주에 한 번 그리고 3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면회를 와도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지는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졌다고 했고 준호는 카페 월세를 3개월째 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상담실로 두 아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 둘 다 일을 빼고 온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아이들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안정적인 주거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전세자금이 급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준호는 카페를 정리하려 하는데 기존 대출금 4,5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 시작할 사업 자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정리한 재산은 이랬습니다. 잠실동 아파트 시세 9억 2천만 원, 예금과 퇴직금 잔액 1억 8천만 원, 합계 11억 원 정도였습니다. 아파트는 아직 제 명의로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전세자금 1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준호는 카페 창업할 때 3천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준호에게 더 많이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준호는 반박했습니다. 누나는 결혼 후 20년간 안정적으로 살았고 본인은 사업 실패로 빚만 떠안았다며 오히려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상담실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저 휠체어에 앉아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두 아이는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2달간 민지와 준호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에게도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7월에는 아예 면회가 없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서로 얼굴 보기 싫어서였겠죠. 요양원 간병인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싸우는 어르신이 한둘이 아니라고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25년 8월 입소 5개월째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보행기를 잡아도 10m를 걷지 못했고 식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죽 한 그릇을 반도 못 먹었습니다. 체중이 5kg 넘게 빠졌습니다. 원래 58kg이었는데 52kg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룸메이트 할머니의 잠꼬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 생각, 자식들 생각, 그리고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의사가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왔지만 다음 날 오전 내내 머리가 멍했습니다. 8월 중순 같은 층에 계시던 81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야간 간병인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긴 후였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했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유골함을 가져갔고 그 방은 일주일 후 새로운 어르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는 건가? 새벽에 조용히 죽어서 간병인이 발견하고 자식들이 와서 유골함만 들고 가는 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8월 23일 새벽 3시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나를 좀 꺼내달라고. 다음 날 오전 준호가 급하게 왔습니다. 민지에게도 연락했는지 오후에 민지도 도착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눈도 안 마주쳤지만 제 상태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개월 만에 본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민지가 손을 덥석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나가고 싶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원장실로 가서 퇴소 상담을 했습니다. 원장은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준호가 강하게 요구해서 일주일 후 퇴소로 합의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전액 돌려받았고 8월분 이용료는 일할 계산으로 80만 원을 환불받았습니다. 2025년 8월 30일 저는 5개월간 갇혀있던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총 지출액은 보증금 제외 월 250만 원씩 5개월은 1,25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8월 30일 잠실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개월 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섦조차 반가웠습니다. 제 공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민지와 준호가 하루 휴가를 내고 집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적어도 엄마를 위해 같은 공간에 있어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두 아이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두 아이의 관계는 영영 회복 불가능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작성해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 계획이었습니다. 잠실동 아파트는 매각해서 두 아이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각자 4억 6천만 원씩, 예금 1억 8천만 원 중 1억 원은 두 아이에게 5천만 원씩 나눠주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하되 공증을 받고 두 아이가 더 이상 재산 문제로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아이는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사과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매의 모습이었습니다. 9월 첫 주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마쳤습니다. 공증 비용은 3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10월 중순에 8억 9천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 낮았지만 급매로 빨리 처리했습니다. 재산 정리 후 제 손에 남은 건 현금 8천만 원과 매달 들어오는 유족연금 180만 원, 국민연금 95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생활하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다른 방법, 제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구청 복지과에 전화하고 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조사한 끝에 두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첫째는 실버타운, 둘째는 주야간 보호센터였습니다. 제 경우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야간 보호센터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버타운은 초기 입주금이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했고 제게 남은 8천만 원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9월 중순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2주 후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건강 상태 등을 평가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10월 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요양원 퇴소 후 2달간 철저히 조사한 결과 저는 두 가지 대안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대안 실버타운. 실버타운은 요양원과 달리 자립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을 위한 주거시설입니다.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독립된 생활 공간이 보장되고 식사 시간이나 외출이 자유로우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 도서관, 체육관 같은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죠. 제가 알아본 서울 강남구의 한 실버타운은 입주금 2억 5천만 원에 월 관리비 150만 원이었습니다. 입주금은 사망 시 80% 반환 조건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입주금 1억 5천만 원에 월 관리비 1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입주금이 제 전 재산을 넘어섰고 건강 상태도 자립생활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실버타운은 비교적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만약 제가 10년 전 퇴직 직후였다면 아파트를 팔아 실버타운에 들어갔을 겁니다. 두 번째 대한주야간보호센터 자택거주. 저는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 동안만 어르신을 돌봐주는 시설입니다. 오전 9시에 차량이 집 앞까지 와서 모셔가고 오후 6시에 다시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센터에서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한주야간보호센터를 선택했습니다.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월 52만 원이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나머지를 지원해줬습니다. 실제로 센터 이용료는 월 180만 원 정도인데 3등급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원으로 약 70%를 감면받습니다. 여기에 주 2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 준비와 청소,
목욕을 도와줍니다. 월 비용은 35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 1회 방문 간호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건강 체크와 약 관리를 해줍니다. 월 비용은 8만 원입니다.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월 52만 원, 방문요양주 2회 월 35만 원, 방문간호 월 1회 월 8만 원, 교통비 택시 등 월 10만 원, 월 총 비용은 105만 원, 요양원 월 250만 원과 비교하면 월 145만 원, 연간 1,740만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이 시스템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집, 제 침대입니다. 9시에 센터 차량이 오면 센터로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점심을 먹고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오후 6시에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은 준호나 민지가 번갈아 차려줍니다. 방문 요양사가 오는 날은 그분이 도와주시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제 선택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잡니다. TV도 보고 싶은 걸 보고 책도 읽고 싶을 때 읽습니다.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체중이 다시 56kg까지 올라왔습니다. 식욕이 돌아왔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영양가 있는 식사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죠. 더 중요한 건 정신 건강입니다. 요양원에 있을 때 처방받았던 항우울제와 수면제는 이제 먹지 않습니다. 밤에 자연스럽게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센터에서 만난 분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75세 김 여사님은 저처럼 교직에 계셨던 분이고 68세 이 여사님은 전직 간호사셨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오후에는 함께 가벼운 체조를 합니다. 민지와 준호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재산 문제가 정리되면서 두 아이는 다시 예전처럼 연락하고 지냅니다. 주말이면 번갈아 가며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놀러 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두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5개월 만에 보는 온 가족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손주들이 웃으며 제 주변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요양원에 있었다면 절대 누릴 수 없었을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요양원은 정말 최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조금이라도 회복 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을 먼저 고려하세요. 요양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을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둘째, 자립 가능한 동안은 최대한 집에서 생활하세요. 익숙한 환경, 자기 물건들, 자신만의 공간이 노인에게는 약보다 중요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 문제는 반드시 살아있을 때 명확히 정리하세요. 애매한 상태로 두면 자식들이 싸웁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요. 공증까지 받아두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넷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꼭 알아보세요.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만 받으면 정부 지원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청 복지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다섯째, 시설을 선택하기 전 반드시 직접 방문하세요. 인터넷 사진과 실제는 다릅니다. 최소 23곳은 직접 가보고 식사 시간에 맞춰가서 어르신들의 표정을 살펴보세요. 그분들의 표정이 가장 정직한 후기입니다. 여섯째,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식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세요. 그게 가족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주방에서 커피 향이 납니다. 오전 9시에 센터 차량을 타고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오후 6시에 돌아와 손주들 목소리를 듣습니다. 요양원에서의 5개월은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훈을 얻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노후는 포기가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버타운 선택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체크리스트 10가지와 주야간보호센터 잘 고르는 법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